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줄공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건축법하고 뒷부분 약간 마무리 못했죠. 예, 근데 그 뒷부분은 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부분 다음에 하고 예, 주택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주택법은 618페이지네요. 주택법 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주택법은 예, 7문제 나옵니다. 주택법도 양이 상당히 많죠. 자, 그게 주택법에 이제 크게 주택법은 총설 그리고 건설, 공급, 리모델링 이게 나눠지는데요. 총설이 이제 용어입니다. 예,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예, 2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예,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 주택법의 페이지 용어인데요. 볼까요? 자, 거기에 있는 주택의 개념입니다. 주택이 뭐예요, 여러분? 주택이 집이에요? 집? 예, 주택은 거기에 써져 있죠. 세대의 용어 정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거기 하나만 딱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주택이라고요? 부속 토지, 토지도 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주택은요. 예, 어떻게 구분하냐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예, 단독과 공동은 이 소유 관계죠. 자, 이거는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는 것이고 여러 집이 들어와서 살아도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 소유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한 명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뭐뭐 있었어요? 단독주택이 있었고, 다중주택이 있었고, 다가구주택이 있었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간이 있었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아파트도 있었고, 연립주택도 있었고, 다세대 주택도 있었고, 뭐 또 기숙사도 있었죠. 네, 기숙사도 있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이렇게 보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이거 보고 정리하죠. 뒤에 이제 국민주택이 나옵니다. 주택의 분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뒤에 국민주택을 한번 봐보세요. 국민주택 620페이지에 이 국민주택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민영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반대말은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부르냐? 그 주택의 형태가 이런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이런 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이렇게 되면 다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국민주택은 이 공공사업주체가요. 공공사업주체가. 그러면 공공사업주체가 누굴까요? 공공사업주체는 4명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지방공사. 그들을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지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그 주택을 우리는 국민주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규모란 얼마를 이야기하냐면 주거 전면적이 85제곱미터. 자, 요거는 뭘 기준해요? 주거 전용 면적. 우리가 분양 면적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까지 합치죠. 자, 근데 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를 국민주택 규모다. 그러면 LH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짓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다. 그러면 그 주택은 무슨 주택이 돼요?
국민주택이다. 주택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이다. 근데 현대나 삼성이 그러면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국민주택인가요? 현대나 삼성이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그건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그냥 민영주택이지. 그러면 현대나 삼성이 어떻게 지면 국민주택일까? 예, 그 두 번째가 여기 이제 한번 끊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국가의 돈이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국민주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으면 국민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국민주택은 공공사업 주체가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거나 또는 민간 사업 주체가 공적 자금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여기는 and가 아니라 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지으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국민주택 규모다 그랬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밑에 국민주택 규모란 우리 단독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호. 그리고 공동주택을 이야기할 때는 세대. 그러면 1호당 1세대당 주거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합니다. 분양 면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몇 평 받았다 그럴 때 분양 면적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분양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그죠? 자, 여러분 집이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하고 뭐예요? 공용 면적. 그래서 복도도 있고 현관도 있고 계단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공용 면적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분양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85면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예, 25.7이거든요. 평수로 하면. 25.7평이면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주택 규모는 약 32평이나 30평이나 31평이나 이게 30평 초반대가 국민주택 규모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걸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다 아니다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인데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어디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는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는 85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그리고 또 어디? 도시지역도 아닌. 수도권이 아니라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읍면이죠.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읍면지역, 시골에 있는. 또 수도권 안에 있는 읍면은 85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라고요? 100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이런 국민주택의 용어 정리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딱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민영주택.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법에서 주택의 개념이 뭔 주택도 많아, 종류가. 자, 그래서 이 주택을 다 한번 뒤에서 있는 거 한번 묶어서 앞에서 미리 정리합니다. 뒤에 뭐 주택에 대한 개념들이 뒤쪽에 막 나와요. 뒤쪽에. 자, 어디서 나오냐면 페이지 용어 파트에서 페이지 거기 627페이지에 있죠. 용어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뭘 얘기합니까? 흔히 말하는 반값 아파트예요. 요즘 반값 아파트 많이 이야기 듣죠? 반값 아파트. 자, 왜 우리가 분양가가 비싼 거예요?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분양가에는 이 택지비하고 그리고 건축비가 합산돼서 분양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분양가격이 비싼 이유가 건축비가 비싸서 비싼 거예요? 아니면 땅가격이 비싸서 비싼 거예요? 땅가격이 비싸서 강남 같은 경우 분양가가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 이유는 건축비가 비싼 게 아니라 땅가격이. 그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 시행자 갖고요. 현대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면 현대가 땅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은 뭐만 받는 거예요? 주택만 분양받는 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죠? 그러면 주택을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사업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러면 싸게 받을까요? 주택만 분양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값 아파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뭐 건강 친환경 주택, 장수명 주택, 뭐 주택의 종류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이런 질문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포인트만 딱딱 찾으라고 그랬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그럼 뭐 나오면 돼? 에너지, 그래. 그럴 것만 나오면 돼. 그럼 건강 친환경은? 건강 나오면 돼. 그럼 장수명은? 오랫동안 나오면 돼. 자, 그러니까 뭐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 딱 체크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 이 말이죠. 자, 그래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에 대한 개념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택이지만 또 중요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리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분들은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근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만 살아요? 아니면 다른 집도 들어와 살아요? 여러분 집에 다른 집도 들어와 살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 101동이다. 101동. 근데 이게 101호다. 일반 분양 아파트들은 어때요? 101호에 한 집만 살잖아요. 이제 한 집만 사는데 세대 구분형은 101호에 여러 집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주인은 몇 명이고? 한 명이고. 그러니까 주인이고 나머지는 세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1호에 두 집도 살 수 있고 세 집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대 구분형이니까 세대를 구분하면 경계벽 설치돼야겠죠? 경계벽 설치되고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계벽을 막아놨다는 이야기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렇게 현관도 이렇게 설치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우리 법에서는 신축할 때 현대가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 짓는데 이 단지 안에 일부는 이런 형태로 지을 거예요.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받은 사람에게 임대 사업할 수 있도록. 자, 이런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닌 형태로 일반 분양 주택처럼 지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법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건설 기준.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와 이제는 기존 주택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를 일부를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서 임대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축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설치될 때 기준, 이 기준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신축할 때 자, 여기서 볼 것은 자, 여기 먼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구분 소유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구분 소유하려면 뭐하러 만들어 그냥 101호에 그냥 한 명이 살지, 그죠? 여기는 구분 소유는 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다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새들을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기준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짓는 사람한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라. 그죠? 독립된 주거 가능. 그러면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따로 설치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욕실, 부엌, 현관이 따로따로 설치되고 그 다음에 세대가 구분되려면 여기에 경계벽 설치돼야겠죠? 근데 이 경계벽은 어떻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경계벽을 어떻게 만들어주라고?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화받을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라.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해라. 통합 가능한 구조로 경계벽을 만들어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현대가 지금 신축할 거예요. 여기 안에를 이런 형태로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만들 때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전체 지금 600세대 아파트를 썼잖아요. 전체 세대수의 세대 구분형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될까? 이때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대. 그러면 600세대 아파트가 이 단지 안에서 지어질 때
세대 구분형 형태로 가능한 것은 몇 세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00세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거 전용 면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이 주거 전용 면적 합도, 이 주거 전용 합도 전체 아파트 지는 주거 전용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거 전용 면적 합에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3분의 1, 3분의 1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졌어. 왜? 아니 600세대 아파트 지면서 깔끔하게 이런 형태로 세대 구분형 형태로 600세대 다 지으면 왜 안 됩니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 세대 수 중에 이런 형태로 지어지는 것은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이유는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를 주택을 신축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너무 이런 형태로 지어지면 또 문제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이 건축주에게 이 사업주체에게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이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 건설 기준은 그 구분된 주택법인 건설 기준 적용할 때 이 구분된 이 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대를 건설 기준 적용할 때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한 집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집으로 봐서 어떻게 주차장도 설치하고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복리시설도 설치됩니다. 말 그대로 600세대에 맞게끔 주차장, 부대, 복리 설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 집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두 집, 세 집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600세대에 맞춰서 주차장, 부대, 복리 설치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가장 딱 보기에도 주차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리 날 테니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제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늦추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대 구분형이 많이 들어서 버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주택법에 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이 구분된 세대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고요? 아니면 하나의 세대로 본다고요? 하나의 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나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딱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축할 때는 이렇게 지어요. 근데 이제는 기존 주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도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여기가 지금 이제 이미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좀 평수도 좀 큰데요. 근데 애들 다 분가하고 부부가 둘이 살고 있는데 넓은 평수에 혼자 둘이 살면 좀 적자가 그러니까 차라리 임대사업이라도 하자. 그죠? 자, 그래서 세대 구분형을 이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세대 구분형이니까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겠어요? 안 만들어야겠어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욕실, 부엌, 그리고 구분 출입문, 즉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이라는 건 현관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기존 주택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대 구분형 기존 주택이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는 여기는 정확하게 한 지붕 두 가구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여기는 몇 세대 이하야 돼요? 2세대 이하야 됩니다. 근데 이 신축할 때는 여기는 하나 더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이 안에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세대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여기 저 위에는 신축할 때는 한 지붕 두 가구, 세 가구도 될 수 있는데, 근데 기존 주택은 정확하게 한 지붕 두 가구여야 된다.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야 된다고요? 2세대. 여기 숫자 바꿔 3세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2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그러면 기존 주택이 이렇게 세대 구분 형태로 이렇게 막아서 작업해서 이렇게 임대사업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돼요?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여기다 설치에 제한하고 있어요. 이 전체 세대수, 이런 지금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형으로 만들어질 때는 이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럼 600세대 아파트가 있는 단지가 세대 구분형으로 가능한 부분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전체 60세대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요걸 같이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해당 동 세대수의 얼마도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가로 요키로 문제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대 구분용 공동주택이 신축될 때와 그리고 기존 주택이 세대 구분용으로 만들어질 때 기준, 이런 기준들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한번 나왔고요. 이 부분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분들 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맨 밑에는 이거 하나 세대로 본다. 이것들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건설 기준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준주택 여기 나온 거 있으니까 먼저 정리하죠. 자, 우리 주택법상에서는 아까 기숙사라든지 이런 건 주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주택은 아니었죠? 그런데요,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준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준주택은 몇 개 있어요?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준주택은 4개 있다. 4개. 뭐 있어요? 오노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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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타기. 그죠?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무슨 시설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이잖아요. 오피스니까.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자,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에서는 제가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주택 아니라고 그랬죠? 주택 아니고 노유자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이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뭘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이제는 부른다고 그랬어요. 고시원. 자,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다중생활시설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500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뭘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뭘로? 숙박시설로. 이건 건축법의 분류고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다중생활시설은 다 뭘로 본다고? 준주택으로. 요것만 준주택이고 요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 놈도 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숙사. 기숙사는 아까 주택으로 안 봤죠? 안 봤잖아요. 그런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니까 준주택이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는 오노타기, 그죠? 오노타기.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강의 노트하고 지금 기본서가 다른 이유는 기본서는 이게 만들 때 입법 예고된 사항을 가감하게 실어버렸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번에 바뀌었어요. 2월 11일 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기본서는 그걸 예고된 것을 여기다 지금 넣어가지고 됐고 강의 노트는 이번에 바뀌기 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의 노트는 좀 틀려요. 좀 이따가 이 부분 수정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는 기본서를 좀 보세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몇 세대 미만이냐면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절대 그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가 3개 있거든요. 3개 있는데 절대 무엇을 초과해서는 안 되냐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게 맥스란 얘기예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자, 도시지역에서, 그래서 도시형이죠.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종전에는요,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 원룸형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룸형 주택이 이번에 소형주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는 거기
원룸형 주택이다 이게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이 바뀐 부분도 나눠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강의 노트에다 붙여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소형주택입니다. 자, 종전의 원룸형 주택은 주거 소유 면적이 얼마였냐면 50제곱미터였거든요. 근데 소형주택이면 우리가 소형이라는 것은 얼마를 소형주택이라고 그래요? 주거 소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이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는 85고 소형주택은 60이에요. 60. 주거 소유 면적 60. 그러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는 소형주택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원룸형 주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거 소유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런데 이 원룸형 주택이 없어지고 소형주택이 나온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이 신혼부부라든지 자녀가 있는 유가구 집안에서 이 원룸형 주택에 들어가서 살기는 너무 장소가 적더라, 부족더라. 그래서 좀 이런 신혼부부와 유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약간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50이 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좀 넓힙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그러면 세대별 주거소유 면적은 60, 소형이 60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그럼 60이면 쉽게 말해서 몇 평이에요? 이게 이제 주거소유 면적 60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수로 이야기할 때 24평짜리예요. 24평이에요. 24평. 24평의 주거소유 면적 보면 대부분 다 59예요. 59제곱미터. 자, 이게 24평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24평까지 갑니다. 근데 그것도 24평 이런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독립된 주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해야죠. 욕실, 그죠? 이런 부분들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다.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니까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거전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만들 때는 이때는 종전처럼 원룸형 주택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주거전 면적이 30 미만이면 그냥 원룸형 주택이에요. 원룸형이 뭡니까? 그냥 방 하나라는 이야기죠. 방이 아니라 그 전체가 욕실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톡으로 있는 게 원룸형이잖아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주거 소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거 소유 면적이. 그럴 때는 3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욕실과 보일러를 빼고 그런다고 욕실까지 같이 통으로 해놓으면 안 되니까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3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방 3개 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24평 방 3개 나오죠? 3개 나오잖아요. 24평. 그러니까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공간을 제하고 3개 침실로 구성할 수 있다. 침실의 면적은 각각 7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방 3개 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방 3개 빼고 거실도 뺄 수 있다 없다. 우리 24평 아파트 어떻게 해요? 거실하고 방하고 통 다 아니죠? 방 3개 있을 수 있잖아요. 3개 있고 거실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게 3개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기본서 그 말 있나요? 3개 침실 이내로 한다는 말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이 내용이 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예고 때는 3개 침실 그래야 되는데, 3개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실 하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방 3개에다 거실 하나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개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3개 이하의 침실과 3개 이하니까 3개 2개도 될 수 있잖아요. 1개도 될 수 있어요. 그죠?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고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어긋나면 안 되니까 대신 이렇게 소형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이 2개 이상인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
3분의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세대 구역 만들 때 그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왜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300세대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여기 아파트 단지에, 이 아파트 단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300세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는 여기에 270세대가 들어설 거예요. 그럴 때 침실이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여기는 이 아파트 지금 소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이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270세대가 들어서면 침실이 2개 이상인 2개 이상이면 2개, 3개잖아요. 아까 침실 3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그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몇 세대까지만 들어설 수 있다냐. 90세대까지만 들어설 수 있더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대 분형처럼요. 똑같이 이런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세대수만큼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한 대 이러거든요. 원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차장이잖아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더 주차장이 더 면적으로 기준해요. 뭐 주거적 면적 60제곱미터일 때 한 대 이러거든요. 그러면 주거적 면적이 작으면 두 집 들어도 60제곱미터에 한 대니까 이 두 집 들어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어지면 주차 공간이 너무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 주차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서 안 된다고요?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이런 기준은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270세대가 들어설 때 이럴 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90세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 정리하시고. 그리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하에 세대수가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적에서 건설하는데 소형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3개가 있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단지형, 연립주택. 자, 단지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도시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기 볼게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 종류는 연립주택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다세대주택이 있죠? 3개가 있잖아요. 다세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 때, 아파트는요, 자,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지는 뭐 보면 알아요? 그냥 등기부 띄워보면 도시형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가 100% 아파트는 소형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가 100% 소형주택이에요. 그런데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가 소형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배웠던 이렇게 소형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뭘로도 만들 수 있냐면 단지형 연립주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3개라고 했잖아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이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이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주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주거주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죠. 아닙니다. 60제곱미터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연립주택은
주거적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고 주거적 면적이 얼마예요?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85제곱미터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자 보시고. 근데 문제는 요 놈이 문제야 지금. 지금 법을 개정해놓고 웃기게 지금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자 뭐라고 써?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써졌어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주택 이렇게 나왔죠. 원래는 이제 원룸형 주택이 없어지고 소형주택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가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주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법제처에서 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버려요. 이건 분명히 잘못 맞는 것 같아. 여면서 지금 잘못 이거 빼고 이거 소형주택으로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바꿔버리고 그냥 이렇게 종전처럼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주택 이렇게 문제가 여기에 개정 안 해버리고 그냥 연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법제처에 법조항이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분명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건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대로 지금 우리 지금 교재랑 좀 틀리죠. 기본적으로 지금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 원래 그렇게 바꿔줘야 맞는 것 같은데 자 법을 개정하면서 여기를 안 건드려 버렸어요. 여기를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원룸형 주택 없애고 소형주택 만들었으면 이것도 원룸형 여기처럼 소형주택이 아닌 단지형 다세대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을 단지형 다세대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소형주택이라고 안 해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원룸형 주택이다. 이렇게 여기는 아마 법을 만들면서 법제처에서 실수한 것 같아 지금. 그런데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당분간 보고 있으세요. 언제 법이 또 개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또 밑에 부분은 또 안 그래. 여기만 지금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죠? 그런데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여기는 5개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5개층까지. 단지형 붙으면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연립주택은 4개층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형상 보면 아파트인지 이게 뭔지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다세대주택도 4개층 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는 뭐까지 가능하다? 5개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요거예요. 자, 공동건축 제한.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외주택을 같이 공동건축할 수 있을까? 자, 여기가 지금 20층짜리 아파트예요. 자, 101동입니다. 101동이에요. 101동에 10동이 아니라 101동. 101동에 20층짜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자,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에 1라인, 2라인에는 여기는 48평짜리가 이렇게 있고 3, 4라인에는 32평짜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같이 공동건축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 단지 안에 이 101동이 다 24평이고 32평 그러진 않죠? 이 1, 2라인은 뭐 60평짜리가 있고 3, 4라인은 48평짜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기 같이 공동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공동건축할 수 있을까? 이 101동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여기는 이 3, 4라인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1, 2라인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이런 형태의 공동건축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아요. 서로 싫다. 여기도 싫고 여기도 싫으니까 그때는 같이 공동건축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면 같이 공동건축하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공동건축하면 안 됩니다. 공동건축할 수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외주택은 같이 공동건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는 가능할까? 아까 연립주택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가 어떻게 있었어요? 소형주택도 있었고 뭐 또 있었어요? 단지형 연립주택도 있었잖아요. 아까 아파트는 무조건 소형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이 연립주택 안에 소형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이 공동건축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 자, 그래서 여기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나오죠. 여기서는 다세대 갈 때도 소형주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그냥 원룸형 주택이라 이건 분명히 법이 잘못돼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소형주택이지만 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소형주택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요건 놈만 개정하면서 안 바꾸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정신이 없나 봐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해주택 공동건축이 안 되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도 연립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만들려면 만들고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만들지 이건 믹스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 연립주택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끼리도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 그랬으면 됐지.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해주택이 같이 공동건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외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 공동건축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공동건축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 첫 번째, 이게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소형주택과 85제곱미터. 여기 연립주택은 소형주택을 짓는데, 여기 소형주택 짓는데, 소형주택이라는 것은 24평, 60이 맥스지 그 밑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원룸 형태로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소형주택과 무엇은 가능해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가 주인집이죠. 주인집. 우리 원룸 같은 데서 보면 원룸이 있고 옥상에 주인 세대 살잖아요. 주인집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85제곱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주인집이다. 주인 세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과 85제곱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같이 공동건축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제가 101동에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은 같이 공동건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공동건축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지역이 있다는 얘기. 어디는 가능할까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이 소형주택과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유주택이 공동건축될 수 있다. 함께 건축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된다고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공동건축 안 되지만 이건 또 예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정리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시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특히 아까 소형주택 그 부분들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나옵니다. 자, 우리 부대시설. 우리 아파트 단지,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뭐 있어요? 아파트만 달랑 있나요? 아파트만 달랑 있어요? 101동만 있어요? 뭐 있어요? 예, 부대시설도 있고, 복리시설도 있고, 그러죠? 근데 시험에 이게 부대시설이냐, 복리시설이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틀렸다. 큰일 납니다. 자, 부대시설은 뭐예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 딸리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복리시설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죠. 자, 그러면 부대시설, 우리 이 안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건 다 부대시설이 주택이시래요. 근데 틀리기 쉬운 거 두 개만 해갑니다. 무엇은? 관리사무소와 주차장은 부대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에요? 네, 부대시설입니다. 주차장은 복리시설이나 주택이시설은 반드시 딸려야 되는 시설이고,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딸리는 시설이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딸려야 되는 시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다. 그러면 복리시설은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있어요? 어디 놀이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러죠? 또 테니스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러죠? 운동시설 이런 것들 다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죠. 또 세대수가 좀 더 크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들어오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리고 또 세대수가 더 크다 그러면 유치원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건 주민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그죠? 복리시설이다. 부대복리 그럼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 체크했네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뭡니까? 여기에 뭐 있어요? 상가 있잖아요.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죠? 이 상가도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복리시설이다. 부대복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 자, 간선시설이 뭘까요? 간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선이란 말은 연결, 그죠? 우리 간선버스, 간선도로 그러잖아요. 연결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런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이 시설이 간선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 이 도로가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기관과 기관을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시설이 뭡니까? 예, 당해적에 바탕이 되는 시설이잖아요. 어디에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전기, 가스, 통신 이거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 기관시설인데 이런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이 시설을 간선시설이다. 그러면 연결하는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단순히 연결이라고 있잖아요.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지역 난방시설 이게 다 뭐라는 연결하는 이런 시설들은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연결하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여기 연결하는 가스나 통신이나 지역 난방시설들은 간선시설인데 연결할 때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 이런 시설이 가스나 통신이나 난방시설이 이 간선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관시설인데 이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이 시설이 간선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까통나는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도 연결시설이 아니라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시설도 간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간선시설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이 단지 안에서 현대가 아파트 칠 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를 해요. 이런 시설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지만 간선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도로나 상하시설은 그 지역 공급자가 설치를 해줘요. 그리고 전기나 가스나 통신이나 지역 난방시 이것은 도로나 상하시설은 지자체가 공급해줘요. 그리고 전기나 가스 통신은 그 지역에서 당일시설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설치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치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결하는 까통난뿐만 아니라 뭐 또 간선시설이라고요.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까통난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도 간선시설이다. 요것만 간선이 아니라 연결하는 요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인 걸 기억해 주셔요. 자, 그래서 거기에 단지 안에 있는 까통난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이런 구분을 따가시고 그래서 지역 난방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그러면 부대시설입니다.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결하면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 주택단지, 이런 얼른 했느냐입니다.
자, 공공택지가 아니냐가 왜 중요할까? 이것도 뭔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공공택지에서 현대가 이 법이 말하는 공공택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분양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분양가격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격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사업주체가 분양가격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이제 분양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여러분이 분양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받은 여러분들은 그 공공택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그리고 또 분양권 전매 제한도 받습니다. 뒤에서 이제 공부 파트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공택지가 뭐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공택지란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무슨 용지?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다. 그래서 밑에 공공사업의 종류가 쭉 나왔죠.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그러면 자, 거기는 625페이지에 있는 이런 공공사업의 종류를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울 자신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찍으면 돼요? 찍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가 아닌 거 보면 되죠. 공공사업이 아닌 거 보면 되잖아요. 오른쪽 날개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말고, 자, 거기에서 이제 6번과 7번에 보시면, 6번과 7번에, 우리 도시개발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죠? 그러면 어떻게 택지가 조성될 때 공공택지냐면, 수용 방식으로, 택지가 조성될 때 공공택지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식은 아니에요. 환지 방식으로 이런 말 나오면 공공택지가 아니다.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 아니에요. 환지 방식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 약간 고급지게 이렇게 물어봐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조합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다. 이런 문장 맞아요, 틀려요?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이란 말은 환지 방식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아까 이런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라고 했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땅.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니겠죠? 단독주택 용지는 뭐 분양가 상한제니 이런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공공사업의 종류가 다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다 뭔가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있는 것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비라든지 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정비 사업에 의해서 재생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자, 인천에 재개발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들어서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재건축 지역에서 이런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 아니에요. 공공택지 아니니까 뭐 안 걸린다.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분양권 전매제는 없어요.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아니면. 자, 그러니까 이제 민간택지에다가 분양가격이 폭등하니까 국장이 공공택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국장이 이런 지역에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공택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정비라든지 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정비사업 종류를 막 무리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자, 정비와 재생은 공공택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624페이지에 주택단지. 이런 건 나온 보너스죠. 뭐, 예전에도 나왔고.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그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객식 받은 일단의 토지인데 다음과 같이 도로로 분리되면 여기를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겠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단지가 하나냐 별개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지 않고 별개의 주택단지를 봐서 각각 따로따로 관리를 할 거냐. 여기 있는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되는 길 있죠? 어디? 철도, 그죠? 살기 싫다고 철도에 누워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면 안 돼? 고속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또 어디?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면 별개다. 별개다. 그죠? 근데 숫자만 기억하면 항상 답은 이거였어. 다른 숫자 없는 것들은 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숫자만 기억하면.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하고. 여기가 일반 도로입니다. 단지 안에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폭이 얼마 이상이면 별개로 가라고요. 20m 이상일 때 별개. 그럼 20m 미만이면 하나의 주택단지예요. 하나로 관리하면 되지만 20m 이상이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20m 이상인 일반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글자예요? 8글자. 그래서 폭 몇 미터?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별개의 주택단지 본다. 이상. 20하고 또 8. 나중에 헷갈려서 또 바꾸고 그러지 마시고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별개 주택단지다. 자, 그 부분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얼른 영어 좀 할게요. 리모델링. 우리 리모델링 어디서 배웠어요? 건축법에서 배웠죠.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뭐라고 배웠어요? 리모델링이란 기능 향상 노후 억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기능 향상 노후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 그죠? 네. 또 우리 건축법에서는 또 개축도 이야기하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개축은 없고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1번이 대수선이고 2번, 3번이 일부 증축이에요. 1번이 대수선이고 2번, 3번. 그럼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자, 기능 향상, 노후 억제로서 대수선하고 일부 증축이야겠어요. 여러분 땅, 여러분 201호, 301호 개별적으로 다 시간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거예요. 그죠? 개별적으로 뭐 화장실 바꾸고 뭐 하고 막 이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 번에 조합 설립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벌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대수선은 몇 년이 지나야 될까? 10년이 경과돼야 돼. 뭐 신축과 같은 리모델링 하자 그러면 해줄 사람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10년 이상 경과돼야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축입니다. 일부 중축할 수 있어요. 이왕한 김에 중축해서 또 좀 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게 좋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야 될까? 여기에 101동, 102동, 103동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더 시간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텐데 대수선은 10년이 지나면 대수선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중축인데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중축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 101동, 102동, 103동이 있으면 이 주거 전용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사니까. 그러면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의 몇 % 이내에서 중축을 할 수 있냐면 30% 이내에서 중축할 수 있어요. 일부 중축이란 30%를 이야기해요. 기존에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일부 중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아파트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다. 이거 국민주택 규모 미만인 아파트다. 그러면 중축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중축 같은 경우는 30% 이내에서 기존 주거주민 30%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30% 중축할 수 있는데 이 중축이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중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세대수 증가할까 안 할까요? 세대수가 증가돼야 좀 세대가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부담을 훨씬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만 15% 이내에서만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만 세대수 증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대수를 증가할 건데 옆에다가 백사동을 새로 만들까? 자, 수평 중축을 여러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수직 중축을 선호하겠습니까? 아까 30% 이내 중축할 수 있고 세대수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대수 증가하려고 하는데 수평 중축을 선호할까요? 수직 중축을 선호할까요? 저 같으면 수직이지. 왜? 수평이면 하나의 공간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수평 중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해요. 우리 법에서. 범위 내에서 해라. 수평 중축은. 그런데 수직 중축은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수직 중축은 최대 3계층 이하에서 맥스라는 이야기예요. 수직 중축은 최대 3계층 이하에서 할 수 있다. 그것도 또 나눠놨어. 어떻게? 만약에 이 아파트가 14층 이하다. 그럴 때는 몇 계층? 2계층이고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가능하다. 14층 이하가 3계층이 안 돼요. 예, 이게 맥스인데 법이 허용 최대 맥스인데 근데 14층 이하는 공동주택은 3계층이 아니라 2계층까지 할 수 있고 14층 이상,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가능하다. 수평 중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수평 중축은 뭐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법이 30% 내에서 허용해 줬으니까. 그죠? 세대 증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이런 경우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걸 선호하지 기존 공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수직 중축은 규제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에 관련된 규정을 잘 체크하세요. 교과서 626, 627페이지에 그런 이야기 나왔죠?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 또 뒤로 넘기시면 628페이지 공구입니다. 공구. 개념. 자, 여러분 공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공구. 공구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공구. 그죠? 공구는 또 공동구매 그러고 있어요. 자, 공동구매 아니고 공사구역. 공사구역을 줄여서 공구라고 그러죠? 109, 209 그러잖아요. 109, 209 공사구역입니다. 자, 여기가 현대가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 승인받았어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받았는데 이게 다 600세대 아파트 다 재야 여러분들 사용검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 세대수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공사구역을 나눠서 별도의 착공신고 사용검사 받아서 각각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구란 예,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별도의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별도 착공신고 사용검사에서 각각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 공사구역을 나눠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공구, 여기 109, 209 공사구역을 나눠서 할 겁니다. 하나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인데 이럴 때 이 공구 간의 경계는 몇 미터? 예,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의 경계를 만들어야 된다. 경계 설정은 6m 이상 공사구역을 나눌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녹지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계 설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여기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에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구역을 나눠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 주택건설 세대수가 몇 세대여야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600세대 이상이야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2문제 이상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여기 용어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건설 들어가겠습니다.